자, 상관계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계수 하나 배우셨거든요. 변이계수라는 용어를 배웠거든요. 변이계수는 변동계수고 상관은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상관에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 나오면은 상관계수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란 지문이 뜨면은 상관계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여러분이 계산하는 공식은 몰라도 되는데 의미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양극단에 있는 값이거든요. 양극단에 있는 값인데 앞에 뭘 붙이냐 하면요. 완전자를 붙여요. 완전. 예? 완전한 음의 마이너스니까 음의 상관관계.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가 되고 플러스 1은 완전한 여기는 양이죠. 플러스니까 양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양극단적인 값이죠. 극단적인 값이니까 완전한이 들어갑니다.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자, 여러분이 우리가 15회 추가 시험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우리는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을 해주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요걸 우리는 추가 시험에 출제했고 또 20회 시험은 또 요걸 출제했죠. 20회 시험은 또 요걸 출제했죠.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를 할 수 없다.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 효과, 다른 말로 위험 분산 효과라고 하죠.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가 없다. 위험이 제거 안 되니까 위험 분산 효과가 없다. 자, 이것은 또 우리가 2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시험 문제에 우선 양극단을 우선 한 번씩 우선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상관계수의 개념. 자, 우선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의 값에서 문제는 어디로 갈수록 좋을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1, 이쪽 갈수록 좋겠죠.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왜? 위험이 제로로 가니까.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위험이 점점 줄어드니까 효과는 커지고, 반대로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은 제거가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는 점점 작아져요.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점점 작아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가면 좋은데 문제는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값이 좋아요. 뭐보다? 예? 플러스 값을 갖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값이 좋죠.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하면은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값이야. 예를 들어서요. 두 자산이거든요.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해요. 예를 들어서 5%에서 7%, 8% 이렇게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줄어들어. 예를 들어서 5%에서 4%, 3% 이렇게 줄어들죠. 한 자산의 수익률은 증가하고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뭐한다? 감소하는 경우에, 반대로 변동하는 경우에 상관계 수익값은 마이너스고, 그때 포트폴리오 효과는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6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었죠. 16회 시험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 왜?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니까. 그걸 출제했죠. 그런데 이쪽 갈수록은 안 좋죠. 이쪽 갈수록은 우리가 안 좋아요. 왜? 요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요거는 뭘로? 같은 방향. 반대가 아니라 요거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 그러면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를 하면은 또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뭐야? 또 증가해요. 이런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상관계 수익값은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를 좀 이해를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 안 돼요. 그럼 플러스 0.4 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효과가 뭐? 작을 뿐이지. 플러스 1일 때만 제거가 안 되지.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표를 이용해서 15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고, 또 25회 시험, 26회 시험은 말로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상관계수. 용어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넘어와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오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에 있어서의 어떻게 돼요? 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상대적 투자 비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뭐 문제를 풀면 그 위에 있는 수식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문제 14번 보시면은 A, B, C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건데, 자, 호황이 나타날 확률은 50%, 불황이 나타날 확률도 몇 프로? 50%일 때 경제 상황별을 가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은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나오죠. 자,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경우에 몇 프로? 기대 수익률 6%, 불황일 경우에 4%가 나와죠. 자, 호황일 경우에 6%, 불황일 경우에 A 부동산 4%인데 호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도 50%일 때는요, 요 두 개 대해서 반으로 나눠주는데, 6, 4 더해주면 10% 반 나누니까 몇 프로? 5%.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5%예요. 자,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경우에 몇 프로? 8%. 불황일 경우에는 4%죠. 그러면 또 호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 50%인데 문제는 여기 50% 안 들어간 이유가 있죠. 퍼센트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0.5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얼마죠? 12%를 또 반 나눠주니까 6%입니다. 자,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인데 호황일 경우에 10%, 불황일 경우에 2%가 주어졌죠. 그때 호황일 확률 50%, 또 불황일 확률도 50%, 더해주면 12%를 반으로 나눠주니까 몇 프로? 6%.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구했어요. 구하면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 A 몇 프로? 5%. 이건 A 부동산 5%, B 부동산 6%, C 부동산 6%가 나오지.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가중치 들어가야 돼. 가중치가 가운데 있어요. 그럼 포트폴리오, 두 번째 칸 포트폴리오 비중, 이게 상대적 투자 비중, 가중치야. 이걸 곱해줘야 되는데
몇 프로? A 부동산 전체 100%예요. 전체 100%에서 몇 프로? 20%. B 부동산은 전체 100%에서 30%. C 부동산은 전체 100%에서 50%. 처음이니까 이걸 적어주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는 말하면 딱 알아들어야 돼요. 예, 처음에는 적어준 거예요. 100%에서 20%면 얼마?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니까 0.1을 곱해주는 거고, 이건 100분의 30이니까 0.3이고, 요거는 100분의 50이니까 0.5. 그걸 곱해주면 돼. 그럼 5%에 0.2니까 몇 프로? 1%. 더하기, 요거는 1.8%. 여기는 얼마? 3% 더해줬더니 5점.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5.8%. 시험 문제 4번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16회 시험에 출제했고 21회, 24회, 25회 4번 표 주어져요. 표 주어지고 계산 문제 주어지는 문제가 우선 4번 우선 출제를 했다. 여러분 원래 29회거든요. 계산 문제가 막 돌면서 나오다가 원래 29회니까 나올 수 있어요. 예? 기대 수익률은 시험에 잘 내는데 원래 이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표 주어진 문제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신경 쓴다. 타임상 보면 원래 29회 나올 가능성이 좀 돼요. 자, 209페이지에 포트폴리오 선택으로 갑니다. U형 기대 수익률 평면이죠. 자, 여러분 요 밑에가 선택이 가능한 기회의 집합 투자자가 자 R3라는 위험. 자, R3라는 요 위험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는 투자가 선택하는데 위에는 뭐죠? 선택이 안 돼요. 밑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R3라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뭐죠? 요거 최고 위에는 선택이 안 되니까 최고죠.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뭐죠? 이 최고의 기대 수익률,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전문 용어로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면 여러분 이 선상에 있는 점은 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선상에 있는 점은 다 무슨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 왜?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해요.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를 여러분이 가끔 문제 풀려면 효율적 전선. 안정근 교수는 이걸 효율적 전선으로 하고 건국대 교수는 효율적 프론티어로 출제해요. 최근에 효율적 프론티어로 출제하고 있죠. 자, 개념. 우리가 벌써 3번 출제했어요. 개념. 자,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인데 이것은 뭐죠? 개념이 한 3번 출제했거든요. 예? 26회 시험에도 나왔잖아요. 우상향합니다.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우상향하는 이유를 우리는 2번 출제를 했죠. 예? 12회 시험과 27회 시험에는 이유를 출제했어요.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이게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가 위에는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점, 이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이 위험에서는 안 돼. 위험을 더 뭐해? 감수, 부담을 해야. 위험을 더 부담해야 더 높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 지문을 2번 출제를 했어요. 자, 그 이유를 알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나오죠. 자, 이렇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게 바로 뭐죠? 무차별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점을 우리가 이 점을 F, 이 점을 G라고 하면은요. 이 세 점은 다 뭐죠? 이 FG는 어디 있다?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효율적 포트폴리오인데 투자자는 E나 FG를 선택 안 해요. 왜냐? E나 G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는 F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더 높아서 만족도 더 높아요. 그럼 한번 보면은 자, R2란 유형에서 이 점은 기대의 수익률이 요거거든요. 동일한 유형에서 이 점은 요건데 요 점은 기대의 수익률이 더 높죠. 요것보다 요게 더 높잖아요. 수익률이. 동일한 유형에서. 그러니까 이 점을 선택 안 하고 어느 점 선택해? 이 점을 선택하겠지. 그렇죠? 그럼 이 점을 선택하는데 이 점과 이 점은 투자자의 만족은 똑같지. 무차별.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있으면 만족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점을 선택하지 않고 이 점을 선택하는데 이 점은 결국 만족은 똑같으니까 뭐를 선택해? F를 선택해. 왜? 이 점을 왜 선택 안 해요? 요거는 뭐죠? 요 선택, 요 영역 밖에 벗어나니까 선택 안 되지. 그러니까 동일한 곡선상에서 요것과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요거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선택이 가능해.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뭐죠? 투자자의 기대되는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유일한 점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은 F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최적 포트폴리오. 여러분 26회 시험 정답 지문입니다. 자, 26회 시험의 정답 여기서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어요? 정답 지문인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뭐죠?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여러분 E와 G는요 만나는 점이야. 만나는 점 하면 안 돼. 접하는 점. 만나는 점 하면 안 돼요. 접하는 점. E와 G는 만나는 점.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돼요. 그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위험축에 대해서 볼록하면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포트폴리오 이루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고 기대되는 효용을 극대화를 추구해. 그러니까 요 점을 선택하는데 그럼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이 점을 D점이라고 하면은 이 점은 또 뭐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요것보다는 요게 급하거든요. 급하면 뭐죠? 보수적. 그럼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D점.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F점이죠. 자, 그러면은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니에요. 왜? 보수적 위점이 최적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서로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210페이지 15번 문제 바로 위에 보시면은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부동산의 위치에 따른 지역별, 용도별, 가격에 따라서 부동산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지문도 2번 출제를 한 지문이죠. 자, 211페이지로 가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매년 출제됩니다.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꼭 암기를 하고 다녀야 돼. 매년 출제. 뭐 포트폴리오도 매년 출제하지만 요것도 매년 출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뭐한다? 보유하면서 뭐한다?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면은 운영에 따르는 뭐가 나? 운영,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 현금 흐름과 현금 수지는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뭐죠? 총 투자한 금액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취득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은 내 돈. 내 돈, 자기 자본도 있지만 뭐도 있다? 남의 돈.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을 합니다. 자, 단위. 자, 시험 문제에 1제곱미터 주어질 수 있고요. 한 실 주어질 수 있고 한 호가 주어질 수 있는데 이 단위당 예상되는 우리 임대료 계산은 연간 계산입니다. 그럼 만약에 월 임대료 주어지면 뭐죠? 12개월을 곱해줘야 돼요. 항상 임대료는 연간 계산. 자,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다 뭐를 곱해준다?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는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만 원이다. 한 실당. 자, 한 실당 1,000만 원인데 문제는 임대 단위수 총 몇 실이 있다? 100실이 있다. 그러면 얼마? 100실을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은 10억이 돼. 100실 다 나가면 얼마? 1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 이 10억이 뭐냐? 바로 우리는 가능 조소득 또는 가능 총소득. 여러분 그로스란 단어를요. 조 또는 총으로 번역해. 그로스. 그래서 가능 포텐셜 그로스 인컴인데 여러분이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 요 P 포텐셜을요. 잠재라고도 번역해. 가능 잠재 같은 말이에요.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 또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잠재로 출제하기도 해요.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인데 이것은 뭐죠? 최대 한해 임대료.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야. 근데 문제는 100% 완전히 임대되기는 어렵죠. 우리나라는 평균 공실률이 약 5% 정도로 보는데 공실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자, 공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불량부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우리는 시험 문제에 다른 말로 또 출제를 한번 했었죠. 이것을 뭘로?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으로 20회와 27회 시험에는 이 말로 불량부채를 이 말로 출제했어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 불량부채입니다. 자, 이걸 빼주는데 문제는 요거는 뭐에 따른 흐름?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계산인데 영업이 아니죠. 영업 외에 발생하는 게 있어요. 기타 소득인데 이것은 뭐에서 발생한다? 영업 외에 발생하는 뭐다? 수입이 있어요. 자, 우리는 건물에 자판기 수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건물에 주차료 수입 있고 또 요즘에 원룸에 가면 또 뭐가 있다? 돈 어떻게 돼요? 1,000원짜리 하나 넣고 돌리죠. 예? 대학교가 많잖아요. 빨래방. 예? 이번에 한파에 빨래방에 엄청 돈을 버셨다 하는. 아파트 세탁기 사용 금지했잖아요. 물이 밑으로 내리면 밑에서 넘쳐 흐르니까 세탁기 사용 금지하니까 전부 다 올라가야 돼. 빨래방 가야죠. 그런 것도 있죠. 세탁기 그 수입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 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 이런 기타 소득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 유효.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는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뭐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건 유효. 뭐죠? 조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공시를 감안한 임대료 수입이죠. 그래서 effective gross income입니다. 자, 요 두 개는 뭐죠? 임대료 수입이에요. 요거는 최단의 임대료 수입. 요건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 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제 나가는 게 있어요. 뭐 나갔다? 여러분 수입에서 이제 비용 나간 걸 빼줘야지. 돈 들어왔으니까 비용 뭐?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빼야지. 그걸 뭐죠?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영업 경비를 빼줘야지. 영업 경비를 빼주면은 뭐가 나오냐? 순 영업 소득. 순 영업 소득 또는 순수익이라고 하죠. 또는 순소득. 순수익 또는 순소득. 그러니까 여러분 순영업소득을 순수익, 네트 아프레이트 인컴이라고 하는데 순영업소득을 순수익, 순소득인데 영업경비 이제 요거 주의해야 되게 포함되는 부분 안 되는 거. 자, 보유세 여러분 27회 시험에도 정답, 20회도 정답 물었어요. 20회, 27회 정답인데 재산세는 포함이 돼. 보유세. 그렇지만 뭐는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걸 두 번 물었어요. 20회, 27회 정답이었습니다. 재산세는 포함되고 또 소멸성 보험료인 자, 소멸은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성 보험료는 뭐는 포함된다? 화재 보험료는 포함돼. 그리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각종 수수료, 예? 수수료,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다 들어가. 그런데 부동산 관리 회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관리인 봉급도 포함이 돼. 그렇지만은 뭐는 포함이 안 되느냐? 소유자 봉급은 포함이 안 돼. 그리고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자 봉급이라든지 감가상각비, 개인적인 업무 비용 있죠? 이런 건 포함되지 않아요. 영업경비. 가끔 여러분이 포함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잘 갖고 순수익 계산해야 돼요. 자, 빼주는 건 뭐를 빼준다? 또 이제 비용을 여러분 임대료 수입에서 비용 이제 지불했어요. 근데 또 지불 또 해야 돼. 뭐 타인자본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금에 대한 또 부채 갚아야지. 대출금에 대한 부채 갚아야죠.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뭐죠? 원리금. 원리금 상환액인데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에 이자 지급에 원금 플러스 뭐다? 이자. 요거 빼줘야 돼. 빼주면은 이제 부채 갚았어. 순수익에서 대출금에다 부채 갚으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이 나와. 세전 현금 흐름 또는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와요. 세전이 나와. 세금 납부해야겠네요. 세전이니까 세금 뭐를? 소득세를 납부해야 돼. 부동산 영업에 따른 뭐를 납부? 예, 소득세를 납부. 그러니까 소득세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니까 세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지. 예.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현금 흐름이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조는 뭐다? 가능조 소득, 유효조 소득에서 뭐가 나와요? 조가 나오고 순영업소득에 순이 나오고 세전에 전이 나오고 세후에 후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순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조순전후. 순서 내려올 때 조순전후는 다 돈이 플러스 돈이 뭐 들어온 거예요. 조순전후. 조는 두 가지.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조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거 가유순 전후 이렇게 암기하는데 그냥 조순 전후 이렇게 암기해요. 그래서 조는 두 가지.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은 가능조소득.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은 유효조소득. 조순 전후 순서 잘 기억해야 돼요. 요거 암기하면은 뒤에 어림세법의 거저 수식 하나가 암기가 돼요. 조순 전후. 그런데 요 두 가지는 뭐를 대상으로 하냐? 조수는요, 총 투자금액 요걸 기준해서 계산해요. 부동산 취득 시에 뭐를 기준? 총 투자금액 이걸 기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기준한 거예요. 요거는 조수는 총 투자 기준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까지는 총투자액 부동산 가격 기준에서 계산했는데 문제는 거기다가 타인 자본 있잖아요. 이 대가인 부채 서비스액을 갚았어. 갚으니까 요 두 개는 요걸 갚았으니까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 갚았으니까 뭐 대상으로 해야 돼? 여기 자기 자본 해야지. 여기는 자기 자본을 지분이잖아요.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 기준 계산은 세전 세우는 지분 투자액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고 조수는 뭐를 기준? 총 투자액 기준 계산. 그걸 알면은 나중에 내 다음 주 배울 수식 하나가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요거 매년 출제되고요.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에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식이에요. CCIM이 있거든요. CCIM 전 세계 그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감정 평가사들이 계산할 때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 안 할 수가 없죠. 매년 출제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 수식은 이제 또 영업소득세를 암기 또 요걸 해야 되는데 요것은 우리가 나중에 3, 4월 달 강의 우선 요거부터 영업소득세 계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3, 4월 달 강의 할 때 하고 요것부터 요 수식부터 암기를 해두세요. 자, 매일 하루에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자, 213페이지에 또 수식이 하나 나오죠. 또 뭘 해야 돼? 일정 기간, 여러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또 뭘 해야 돼요? 처분을 해야겠죠. 자,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 또 매각을 해야 돼요. 또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또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처분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나는 처분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10억에 매각하겠다. 그럼 그게 바로 뭐죠? 처분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팔려고 하는 가격이 바로 매도 가격에서 뭐를 빼야 돼? 매도 가격에서 또 매도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매도 경비의 대표적인 게 뭐죠? 중개 수수료 같은 보수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법적 수속에 따르는 비용 이런 걸 빼주면은 순 매도액이 나와요. 자, 문제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유 기간 동안 돈 갚은 건 놔두고, 예? 갚은 건 놔두고 못 갚은 돈은 처분할 때 다 갚아야지. 이것을 우리는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은 미상환된 아까 앞에서 배운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자, 미상환된 원금은 아까 앞에서 뭐 배웠죠? 잔금 배웠을 때 대출받은 금액의 중도, 여러분 중도 상환 시에 뭐를 곱해주면 돼요?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은 구할 수 있어요. 미상환된 원금을 빼주면 또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뭐 한다? 돌아가는 목.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나와요. 이것을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세전이니까 세금 납부해야겠죠. 뭐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뭐죠?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자본이득인데 여기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를 말하죠. 이걸 납부하게 되면은 세후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지분 복귀액이 있어요. 그래서 세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미국 같은 국가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미국은 양도소득이 없어요. 그 대신 보유세가 높아. 보유세 미국은 최대 1%예요. 1%.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죠. 근데 우리나라 요즘 이제 세미나를 보니까 정부 요즘 국회 뭐 세미나를 하는 거 보니까 보유세를 2%까지 높이자. 네? 미쳤죠. 미국도 최대 1%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보유세를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그만큼 높이려면요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춰야 돼. 그
둘 다 높이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처럼 양도세를 없애든지 보유세를 높여서 보유세를 많이 받든지 그러면 보유세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양도세 높였잖아요. 그럼 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다 세금을 높여서 투기를 잡으려면 잘못된 거예요. 응? 근본 사상이 잘못됐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정책 당국자는요, 수요가 많아서 투기가 발생을 한다. 수요를만 없애면 투기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세금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뭐는 생각을 안 해? 공급은 생각 안 하고. 정책 밸런스가 어긋났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해요. 오른 것은 대구 약간 오르고요. 다른 데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서울은요, 지방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몇 배, 20배 올랐어요. 어디? 강남만. 뭐가 문제 있어요, 이거는. 예? 세금 갖고 장난하니까 어디만 오르고 있다? 강남만 오르요. 공급, 재건축 못 해주니까 가격만 오르는 거지. 그래서 공급도 해줘야 돼. 수요 억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할 때는 수익률을 가지고 잘 계산해 보시고 수익률을 보면서 합니다. 이거 전 세계 공통된 수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교재 215페이지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5문제 정도 출제되는 또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금융이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